네, 김문태 선생님. 예, 토론은 뭐 1시간 20분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토론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을 세 분의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예, 전남대학의 김영민 선생님, 그다음에 조선대학의 이동수 선생님, 순천대학의 최현주 선생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가 오전에 두 분, 그다음에 오후에 네 분, 이렇게 돼서 6명의 발표자가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토론자는 3분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물론 뭐 준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각자 두 분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담당해 주시면 해당 질의와 토론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들이 답변을 듣고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순서는 전남대학의 김현민 선생님 먼저 토론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남대 김영민입니다. 제가 사실 이 종합토론 제의를 받았을 때 너무 죄송하게도 이렇게 거절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제가 가장 또 어린 세대이고 또 이제 김남주 연구를 사실 시작도 못한 사람이 종합토론에 격이 맞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음 세대 김남주 연구자를 키우기 위한 주최 측의 격려이고 배려이신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토론을 맡은 두 발표자는 유희석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임동학 선생님의 연구에 대해서 토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표를 먼저 하신 김남주시의 상속에 관하여 유희석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글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유희석 선생님의 김남주시의 상속에 관하여는 김남주의 시의 성취가 외국 시인의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카토문학의 계급의식 등을 상속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김남주의 시적 성취가 비평가들이 성토해온 각박한 도식성과 분리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시인도 이러한 도식성을 스스로 예민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 독자들이 더욱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읽어야 할 필요성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오히려 시인이 이런 시 전집을 보면 시론에 관한 시를, 그러니까 시 자체에 관한 시를 많이 썼다는 사실이 시인 내신 자신은 각박한 도식성의 위험을 끊임없이 감지하고 고민하면서 창작의 과정에서 스스로를 긴장하면서 그려보았다라는 반증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희석 선생님께서도 김남주의 시가 단성적인 메시지로 취향되어 익히기를 거부하고 특히 시의 요람, 시의 무덤과 같은 김남주의 시론을 확인할 수 있는 시를 분석하면서 그의 시는 노동과 함께하는 노동력과 같은 것이고 신명과 흥으로서의 노래임을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공영철 선생님께서도 낭송의 미학이라는 말씀해 주셨죠. 특히 이제 김남주 씨가 과도히 자유나 민족 등 관념적인 가치에 함몰되어 있다는 평가와는 달리 시의 요람, 시의 무덤에서는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동요로서의 음악성,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청각적인 망치 소리, 시각적으로 흐르는 피, 그다음에 안락의자의 감촉들이 다양한 감각이 살아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계속 반복되지만 서정시적인 관점 또는 서정시와의 긴장도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서정시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제가 임동학 선생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유희석 선생님께 드릴 질문 또는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싶은 지점은 이것입니다. 이 발표하신 키워드가 상속이셨는데 여기서의 상속은 시인이 카프와 같은 이전 시인들의 특정 가치를 상속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2024년에 특히 우리 독자들, 특히 우리 대학생들에게 무엇을 상속을 해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2024년 김남주는 어떤 방식으로 상속돼야 할지 너무 큰 개념이 큰 주제인데요. 사실 저에게도 김남주 시인은 저는 김남주 시인과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메모리, 즉 포스트 메모리로 다가왔는데요. 오히려 저는 김남주 시인보다 안치환의 노래를 먼저 듣고 김남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집을 읽으면 안치환의 어떤 그 음악, 그다음에 목소리, 톤, 이 시 텍스트의 질감을 미리 선점을 해버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도 저에게 발생합니다. 이게 과거를 사진, 영화, 음악 또는 이야기, 문화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포스트 메모리 세대의 읽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에 김남주의 시는 어떠한 상속을 해줄 수 있을까, 또는 어떠한 노동요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가 궁금했고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포스트 메모리 세대로서 요즘의 디지털 AI 시대에 김남주를 추모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기념물이 지어졌을 때 그때를 다시 되돌아보면 사실 초기에는 여기 앞문에서 그 대형 스크린에 김남주 시인의 육성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 흘러나오고요. 즉 안에 2층에도 보시면 목소리와 또는 안치환 음악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들을 수 있어서 이 안에 들어오면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녹음되어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유령 목소리 또는 영상 속에서 영원히 잠들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언제든지 소환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30년 전 세상을 떠난 그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죽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AI 기술로 말끔하게 구현된 그의 영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도를 이제 종결짓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루게 되는 디지털 시대의 특이한 새로운 멜랑콜리적인 정성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주제이긴 하지만 유희석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에게 무엇을 사실 상속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인 얘기는 계승이죠. 문학 평론에서도 계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그냥 살짝 바꿔본 것에 불과합니다. 표현 자체가. 그런데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아까 이문배 선생님께서 그 김남주 시세계를 요약하시면서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셔서 독일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Poetische Aufrichtigkeit라고 저도 흉내를 내보면 독일어가 이게 전철이 붙어가지고 영어에는 없는 어법들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뭐 그게 integrity가 될 수도 있고 honesty가 될 수도 있고 뭐 authenticity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감각이랄까 불의에 대한 그 어떤 숨쉬는 반항심이랄까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건 아닌 거고 기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이제 그 문제죠 사실. 근데 김남주의 시세계를 둘러보면 이게 이제 제가 각박한 도식성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졌는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건 사실 소시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시민성 1970년대 80년대 문학이나 그 지배적인 정서 뭐 매일 살아가는데 커다란 권력에는 한마디 못하지만 그래도 자잘한 거에는 나 욕할 수 있고 뭐 반항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자기에게 위안을 주고 그리고 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 태도. 근데 김남주 시인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김남주 시인이 두 번 나타나면 안 돼. 김남주 시인은 한 명으로 족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 이거는 악유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시인 정말 하나 가진 게 정말 우리의 자랑, 우리 현대 시사의 자랑이다. 그리고 아류에 속하는 그런 시인들이 무수히 나왔지만 그래도 아류에서 벗어난 노동 시인 제가 그래서 몇몇 시인들을 거론했는데 제가 대학생 김남주 씨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면 그렇게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겨줘야 될 유산 중에 또 하나는 오늘 그 외국 시인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고 그 계승의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전혀 부정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그 오히려 김남주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고 수재형 혁명가라는 건 사실 단순해야 되잖아요. 폭탄도 넘어 던져야 되고 거기에서 무슨 생각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수재였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성찰을 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왜곡에 정말 자기하고 뿌리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시인들을 흡수해서 그걸 시적으로 승화시킨 시인은 분명하지만 김남주가 살았던 그 신식민지적 문화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모든 지식이 미국의 문화원이라든가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한국 시인보다 우리 선배 시인보다 외국 시인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졌던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성찰을 해봐야 된다. 지금은 뭐 세계화 시대라서 그런 거 얘기를 하면 촌스럽다고 느껴지겠지만 사실 한강 시인이 시도서스니까 시인이죠. 그 소년이 온다 같은 그런 작품 아주 토속성이 굉장히 짙은 광주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알긴 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다르죠. 아무튼 그런 토속성이 짙은 그 증언 문학을 써냈을 때 그 밑바탕에 어떤 걸음들이 있었나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숙고를 거기에는 뭐 여러 작가들이 한국 현대 소설사에 있었고 역시 김남주의 시가 어디서 꼽혔나 하는 그 지점들을 생각해 볼 때 외국의 토양과 한국 시의 토양을 두루두루 좀 종합을 해서 성찰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거를 학생들한테 저는 한국 현대 시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김수영이나 신동엽 같은 시인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후에 등장했던 박노해 같은 그런 시인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런 사람들이 그 김남주를 이어가다 나름대로 계승을 하고 상속을 한 시인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동학 선생님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유동학 선생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동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프로메테스의 모험과 부끄러움의 힘에서는 김남주 초기 시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정석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논의되었지만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사실은 스스로의 거울에 비춰 부끄럽지 않으려는 양심의 치열성에서 오는 것이고 그 양심의 치열함이 바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의 정서였다고 선생님께서는 분석하셨습니다. 제가 이 발표에서 흥미롭게 발견한 지점은 김남주 시인이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삼으면서 영웅적 서사, 즉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취했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김남주의 전사와 시인 사이에 긴장을 조명하셨다는 점입니다. 앞서 공명철 선생님께서도 혁명적 서정이라는 말씀하셨고 최진석 선생님께서도 시인과 혁명가의 어떤 간극의 문제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전사로서 김남주는 외부 대상의 결핍을 현실에서 찾는다는 영웅으로서의 전사가 추구한 외향적 움직임 그리고 둘째 시인으로서는 내향적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하는데요. 특히 시 문학에서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면 하나는 바깥으로 나가려는 원심력과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려는 구심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은
바깥으로 나간 원심력은 시인과 작품이 역사의식 및 사회개혁의 목표를 가지고 외부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김남주를 전사로서 평가할 수 있는 힘이고, 이와 반대로 구심력은, 안으로 들어온 구심력은 시인의 내면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움직임이어서 특히 대부분의 서정시 화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시적 움직임입니다. 이 점에서 이동학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끄러움이라는 정서가 특히 그 시에서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래서 그 시에서처럼 시인의 내면으로 향하는 구심력과 관련 있는 힘, 그 김남주 시인이 가지고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서정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 또는 같이 고민하고 싶은 문제가, 부끄러움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이게 일단 내향적이고 서정적인 특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개념적이고 관념적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 텍스트 이 자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향적인 움직임은 또는 서정적인 흔적은 무엇일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요소들, 시에서 누군가를 부를 때 도노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특정 구절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서정적인 현재의 순간을 창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파도는 가고에서 오 갈증의 셈이여 또는 오 환이여라고 이렇게 부를 때 사용하는 그 순간은 대상이 사람이건 사물이건 또는 실제하건 또는 상상하는 존재건 그 특정 대상이 지금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어떤 현재적인 사건을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서정시의 서정적인 특징의 땅입니다. 또한 반복어구는 김남주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징입니다. 아까 일본스 잿더미 인용하시면서 꽃이여 피어 또 피어 꽃이여 마치 동어 반복적이고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고, 또 1년에서 했다가 또 마지막 년에서 그걸 다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유익세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대로 마치 노래와 같이 노동요와 같은 특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복은 패턴은 음악성은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기억을 통해서 개인 그리고 집단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복어구가 서정성의 핵심인 것 같고, 특히 어떤 하나의 결론으로 일방향적으로 그것이 김남주가 끈질기게 추구했던 양심이든 그게 계급투쟁이든 민족해방이든 그 결론을 향해 선형적으로 달려가는 어떤 목적론적인 움직임에 이따금씩 제동을 걸 수 있는 시 자체적인 특징, 서정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A는 B다, 다시 B는 A다라고 오히려 중언부언하는 듯한 하면서 본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내가 과연 그냥 이념의 시인인가 또는 전사로서의 그냥 획일적인 시인인가를 계속 고민했다고 했듯이 이러한 도노법이나 반복을 통해서 김남주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서정적인 순간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서정적인 순간들이 또는 텍스트에서 발견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면 혹시 저도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 대한 형식주의적인 기법이나 분석을 통해 가지고 김남주 시를 다시 읽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임동학 선생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이 지금 발표문보다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 그리고 자칫 김남주 연구에서 앞으로 과제일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런 쉽게 말하면 형식, 내용 형식 뭐 하는데 그 형식이 가진 어떤 힘, 이런 부분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특징이 하나가 지금 반복법이고, 근데 저는 지금 아까 얼핏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독일 시집하고 이 시전기를 발행하면서 혹시 계산을 많이 했나요? 선생님. 김남주 시인이 감옥에 나와서 네. 옥중실선식을 창업해서 내면서 네. 그때 본인이 다 한번
다시 손질해서 그때 시점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예, 저희들이 대학생 자유라고 아니 깜짝으로 믿음을 바꾸고 물론 신형으로 바꾸고 뭐 그런 용어들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김남주 초기시들이 이제 강교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를 못했던 것이 참 저로서는 불성실한 것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남주 시를 움직이는 것 내용만 우리를 보는데 김남주 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김수영 씨도 시 리듬에 굉장히 민감한 시입니다. 리듬이 민감하고 그 리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서정주식 뭐 전통 리듬이 아니라 그 시를 이끌어가는 힘으로써 그 리듬이 아주 새로운 리듬을 사실 창조하는 것이 새로운 시일 수도 있다 정도로 그 리듬 의식에 민감한 시인이 바로 김남주 시인이고 그래서 제가 그 초기 시하고 비교를 하고 싶었던 것들이 그때 처음 옛날에 읽었던 시랑 리듬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좀 달라지고 또 내용도 달라지고 이런 것인데 저는 아까 지금 주요 질문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서정시 부분. 네,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가장 그 잘못된 것이 서정시에 대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서정시 하면 기본적으로 서정적으로는 자기 주관적 감정이나 느낌을 배출하는 시 이렇게 분석하고 또 서양에서는 릴릭스라고 하죠. 서양의 우리가 서정시라고 번역하는 것은 거기 있는 릴릭이니까 미라 그 음악적인 것들이 플라토적인 것이 바로 서정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서정시 개념이 또 우리는 또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지금 막 서정시 운동도 막 제차고 서정시로 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 한국의 그 기존의 그 서정시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은 그야말로 정치가 무관한 정치와 무관한 그 시 그야말로 증류수 같은 저는 증류수라고 합니다. 그 증류수에는 생명이 못 살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 한자이기는 하지만은 서정이라는 게 펼치서자거든요. 펼치는 거고 정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 정이라는 것이 순수한 뭐 정치라든가 이런 거 시대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정님을 사단 측정에서 정은 뭐가 있습니까? 희노애락 애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 그걸 또 펼치는 것이 서정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본론을 들어가서 김남주 씨는 서정시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기존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걸 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 분노도 서정이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의 감정도 서정이고 그 폭넓게 우리 서정에 대한 그 개념을 다시 정리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변정도 시 있죠. 거기에 그 구절 하나 진짜 다시 한번 새겨보는데 종교보다 거룩한 분노라는 표현이 있죠. 김남주 시라든가 또 다른 시대를 노래하는 여러 시들의 그 깊은 감정, 분노뿐만 아니라 사랑의 감정이라든가 또 정치현실을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깊은 생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종교보다 더 거룩하고 깊은 데서 나오는 인간의 그게 쉽게 말해서 양심일 수도 있고 부끄러움에 반한 양심에서 터져나오는 것들이 서정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 시들을 보고 있지만 서정시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지향하고 이렇게 하는 시들을 오늘 어떨 때 보면 토학질 나와요. 토학질. 자기 기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반의 시들을 마치 그 서정이냐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하여튼 종교보다 깊은 분노든 사랑이든 모든 감정들이 우리
그런 나오는 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뭐 도덕법이라든가 또 서점 시절 현재 순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도 독일어로 말하자면 아우겐브릭, 그야말로 순간 할데거가 말하는 것인데, 그 순간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카이로스 순간인데, 그런 우리 어떤 순간에 김세용 그걸 딱딱하는 순간이라고 했거든요. 딱딱하는 순간이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그 순간 안에 영혼성이 침투하는 사건이고, 그창에 종교적으로 말하는 신적인 것들이 제일 많은 순간이고, 바로 그 김남주 시에서 김남주 씨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하니까 오라는 게 나왔다는 게 참 대단한. 저는 그걸 놓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도 시를 쓰면서 그 오를 너무나 이렇게 남발해도 참 재미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오가 나옵니다. 대표자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지금 30분이 흘렀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제가 진행을 좀 해갑니다. 자, 두 번째 토론 숙천대학의 최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또한 일단 자수부터 해야 되는데, 저 전공은 현대 소설입니다. 이제 김남주 쌤의 정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토론자의 책무를 준다고 하기에 맞긴 했습니다. 두 분 쌤 글 너무 잘 읽었고 전적으로 논지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토론자라는 임무를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토론문을 써봤습니다. 토론문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인면에서 혁명가였던 김남주와 그의 혁명적인 시는 한국 현대문학사의 유일무이한 사건이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 선생님이 발표문에 지적하셨지만 카프 문인들을 소환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 문학사 일대 사건으로서의 시인 혁명가 김남주의 등장은 수많은 문학사적 지식과 미학 이론을 끌어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언어로 한눈에 표상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으로서 난지가 언제 발표와 토론을 장에서도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주와 그 시는 바디우적 개념으로 일대 사건이고, 그러한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미학적 한계를 통찰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진리 발견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에 조화하여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이 바로 오늘의 학술대회인 것 같습니다. 정치는 자신의 미학이고 미학은 자신의 정치가 있다는 람쉐이르 언술대로 정치와 미학은 양날을 가리면서도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문학의 고유성과 본래성 가운데 정치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유독 한국 문학이나 미학의 장에서는 문학과 정치를 결합시키거나 공동의 담론으로 삼는 것을 금기시하거나 불온하는 것으로 외면해왔습니다. 이처럼 문학의 정치가 소외되고 위축되는 상황에서 김남주야말로 문학이 가장 정치적이면서도 동시에 미학적일 수 있다는 것을 현시한 시인입니다. 그런데 김남주 시를 정치성 측면에서 과잉 규정하려고 하는 양상과 더불어서 칸트가 말하는 무관심성에 기반한 순수예술을 표상하는 우리 문학 권력의 문학장에서 정치성을 계속해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계획이 김남주 시를 주변화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김남주 편견에서 김남주를 자유를 향하여 전 존재를 내던진 자로 규정하면서 물리적이든 추상적이든 벽이든 폭력이든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위에 싸우는 자, 그 모든 압제와 대결함으로써 존재의 위험과 고귀함을 얻는 자의 미학적 실체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상찬한 바 있습니다. 어쩌면 김남주 시들은 기존의 자리, 점유, 직무에 부합하는 존재 방식에 따라 정의되는 치안으로서의 정치 논리를 넘어서서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단어와 사물들 사이에 틈을 만들어내는 정치 논리에 충실함과 기존 언어와 예술 체제, 미학적 양식에 균열을 가하고 새로운 해방과 개벽의 미학을 지향했습니다. 제가 개벽의 미학이라고 한번 명명해 봤는데요. 그러한 개벽의 미학이 백낙청의 전언처럼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빅뱅이나 기독교 천지창조와 같은 무에서의 창조로서의 개벽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칸트미학에 입각한 순수 형식주의자들 창작 방식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시쓰기를 김남주가 시도하였으며 그것은 바로 식민지 시대로부터 시작된 순수 미학 양식에 대한 균열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김남주 씨의 미학적 성취는 개벽과 같은 것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학 체계와 예술 양식을 깨뜨리고 도래할 무게 사회를 열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시쓰기와 미학적 거점을 확보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김남주의 문학의 정책을 저는 개벽의 미학이라고 명명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도명철 선생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요. 선생님께서는 김남주가 또 다른 혁명 전사 시인으로서의 기획을 수행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혁명이 대중적 차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에 대해서 엄연한 현실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김남주 시인은 세계혁명을 향한 밤길을 세계적 민중과 함께 걷는 상상력의 연대를 보여줬고 탈구미 중심의 세계문학을 수행해낸 것이 김남주 혁명의 진면목이라고 스스로하고 계십니다. 또한 김남주 시인은 브레이트 네루다 등의 번역 과정에서 혁명적 서정을 치화했고 호남 지역 민중의 생활 감각을 언어적으로 재현하는 국어 인마를 토대로 김영수가 운명한 제3세계적 세계관과 전라도 문법에 담긴 민족 형식을 결합함으로써 구현적 표현이 갖는 토착적 모더니티가 수행하는 또 다른 근대의 미학적 정치, 즉 발식민적 사회화 실천에 바탕한 혁명적 서정을 이뤄냈다고 농구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김남주 씨가 대지의 도저한 생명력의 바탕을 둔 토착적 모더니티의 활력과 율동이라는 셈의 개념에 동의하는데 호남 지역에 한정되는 토착적 모더니티라는 개념이 쉽게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청중이나 여러 사람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더니티와 모더니즘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이 문단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문학 차원에서 모더니티 개념을 끌어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토착과 모던이라는 두 개념이 서로 대립 혹은 모순적인 것이어서 두 개념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토착은 이 전남 지역의 어떤 아까 방언이나 구현적인 어떤 시나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더니티 하면 근대성, 근대를 이야기하는 과학기술 문명 또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한 그 근대성의 개념인데 김남주 씨는 그 모더니티에 대한 저항이고 반대지 모더니티를 김남주 씨와 등치시켜서 토착과 모더니티라고 하는 두 개념을 연결시키는 게 약간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모순적 개념이 편집적으로 화해하거나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매우 웅숭 깊은 미학적 경지에 도달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구미중심의 문예적 전통에서 발생한 모더니티 변형으로서의 토착적 모더니티 개념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차별화되거나 비교 불가능한 것으로서의 토착적 모더니티 개념인지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서구적 미학 형식에 대한 저항과 반발로서의 모더니즘 미학하고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모더니티 개념은 어떤 차별성이 존재하는지 궁금하고요. 예, 선생님 먼저 고명철 선생님 답변을 듣고 그러시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글이 사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려면 선생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서구의 이게 유럽발 근대부터 시작된 어떤 철학적인 문맥들 그리고 이 부분들에서 많이 파생되어 있는 어떤 미학이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 논의 지평에서 이제 한 걸음 가야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우리의 독서의 목록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김남주의 독서 목록이 상당히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김남주 이후에 지금 2000년대까지의
소장 그리고 나름대로의 공부를 한다고 하는 그 모더니티를 공부를 한다고 하는 독서 목록에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기율들은 지금 선생님 왜 바디우 얘기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한다. 낭시를 얘기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방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우리는 모더니티를 했을 때 이렇게 도시 모더니티 사실 말하면 김남주 스스로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부정하고 남들을 넘어서고자 했던 것들은 자본주의적 근대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부정하고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지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판별하는 건 결국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그가 모색하고자 하는 근대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김남주의 문헌과 김남주가 얘기했던 강연과 이런 여러 가지를 토탈리티를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지금 이거를 광주 호남에만 묶여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렇다면 왜 1930년대에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그 다음에 마르쿠제를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계속 보면서 우리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철학적 문맥들을 계속 부여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영미문학이 왜 아일랜드의 작품들을 계속 부여잡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그것들이 갖고 있는 탈식민주에 부여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호미바보나 스피박이 갖고 있는 인도에서 발견한 그 서벌턴을 갖고 계속 서벌턴 학파로 붙잡고 있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김남주를 딛고 김남주를 주축으로 삼아서 광주 르네상스 광주 학파로 저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모였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문화예술과 양식과 지성의 절정, 저는 민주주의 가는 절정이 바로 그때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광주 5.18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얻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수세적으로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만은 라틴의 미뇰로라든가 듀셸이라든가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쪽에 소장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근대 정근대 서구발 모더니티 개념 해체하자. 왜 이걸 매달리느냐. 지금 현재는 근대 정근대 오히려 비서구는 근대 정근대로 구획된 그 질서 속에 내면화되고 구획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나가야 될 피오일 버셔리즘 다 보편주의 다 근대라는 부분들 다 말을 땄잖아요. 다 모더니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휘발시키고 있는 건 아니냐. 저는 전적으로 다시 한번 레디컬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한국 근대문학도 한번 그 관점에서 섰을 때 제가 더 이상 이 논점입니다. 저는 유희선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신 카프 문학으로 다시 김남주를 회귀시키는 것 강하게 좀 부정합니다. 카프 문학이 갖고 있던 한국 문학에서 카프 문학이 갖고 있던 그 기율주의에 대해서 저는 김남주가 말씀한 사회주의적 기율, 아까 말씀하신 독일 문학에서 말씀하는 그런 우리가 사회주의적 기율, 카프가 갖고 있었던 그 많은 건강한 측면들도 여전히 그 안에서 그 사회주의적 기율들이 강하게 작동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넘어가면서 인간주의 있는 부분들을 상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세밀하게 추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말 김남주 30주기 끝으로 정말로 활발하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상속해야 되고 더 이상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별할 거는 결별하고 논의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그 얘기는 모자라서요. 이 정도로 제가 좀 많이 예, 고병조 선생님 말씀하실 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시간이 남으면은 자유토론 시간에 우리 유희석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최진석 선생님에 대해서 예, 고맙습니다. 다른데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논지를 좀 더 그 분야에서 좀만 더 보완하셨으면 제가 쉽게 이해했을 텐데 예,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2페이지 최진석 선생님께서 이제 다양한 그 말씀을 하시면 투사의 시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토론문 3페이지로 가보면
요컨대 김남주에게 문학은 사회적 시학의 관점에 정립되었고 그에게 시학은 사회를 구성하는 신론이자 방법론으로 사회적 주체 형성의 시학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선생님은 김남주 문학과 정치가 갖는 관계를 통과하여 투사를 위한 시학이라고 명명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글쓰기와 혁명, 시인과 혁명가 강급, 객관성과 단파성의 강급 을 메우는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시학적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적 구성을 통해 주체하는 시인, 혁명가 시인이야말로 김남주가 또 다른 시학의 논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학의 전회가 필요하다고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작금의 우리 사회는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생활의 상실, 또 생활을 위한 길의 상실, 노동과 투쟁의 상실의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반지 방문권의 의제가 시대착오적이거나 도식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작품의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새로운 길, 새로운 시학, 개벽의 시학은 가능할 것인가를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질문은 우리 청중분들과 또 앞으로 김남주의 시를 연구하신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남주 시인은 시인 혁명가로서 깨달음과 그로부터 구체적 실천을 계획이는 동학혁명이었습니다. 그가 동학혁명의 전적책을 친구 이강과 답사하고 공부하면서 그의 세계관과 시적 실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남주의 미의식 기원을 찾자면 그것은 바로 동학일 것이고 동학의 제1원리인 개벽일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세상에 열리는 개벽이라는 혁명적 사상이 그의 시창작의 제1원리에서 것으로 추론해 봅니다. 자유가 만인과 투쟁 속에 얻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김남주에게서 자유는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가진 자들의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동과 투쟁이 깎아세운 입상,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그것은 온전히 속박받고 구속받는 자들의 투쟁 속에서 얻어진 자유이고 이러한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염된 자유를 현재 구가하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현실, 지금 많은 뉴스나 정치 현실을 보면 정말 굴욕적이고 분노가 유발되는 그런 이제 현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는 방법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투사의 시학이고 개벽의 시학이고 계속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시학의 혁명적 전회를 말씀하시는데 과연 혁명적 전회가 가능할 것인가 한번 김남주 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진섭 선생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감동을 했나 싶은 생각이 좀 있긴 했는데 좀 말씀드리면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포지션을 좀 쪼개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제 연구자로서 쓰는 이제 그런 글이 있고 또 현장 비평가로서 쓰는 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는 상당히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10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실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글쓰기 상당히 이제 개인의 내면의 문제들에 더 깊이 천착을 하고 아마도 그런 것들이 가는 의의가 충분히 있고요. 아마도 이런 것들을 좀 의제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주 달고 다른 상투적인 말이 되어버린 그러나 여전히 큰 의미에서는 중요성을 잃지 않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명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있을 때 모더니스트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해방 이후에는 50년대에 조연한 평론가들이 이제 가령 세계문학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다는 기록을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가령 근대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를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 국민을 만든다는 것, 우리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민족이라든가 네이션을 규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발표를 했을 때는 사실 김남주는 어찌 되었든 간에 네이션 스테이트에서 네이션의 문제를 굉장히 깊이 고민했던 시인이었고 그가 어떠한 시적 개성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의 지향은 어떤 공동체, 공동의 문제에 답하려는 시도에 굉장히 정향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본다면 우리가 김남주의 어떤 시가
한국 근대 사회 공동체를 계속 지향하는 시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럼에도 사실은 우리는 거기서 어떤 개인의 내밀한 정서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갈래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저는 사실 그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우리 공동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지금은 답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해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작가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줍지 않게 이렇게 제가 한 수를 두는 것이 될 것이고, 비평가로서는 저는 저 자신이 비평가로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겠죠. 제가 비평가이니까. 사실 지금 뭐 여기도 우리가 대학 강당에 모여서 아마도 여기 책에 실려있는 훌륭한 글들도 많은 부분 또 논문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출판되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 논문 쓰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아카데믹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현실의 어떤 질감 같은 것들을 내밀하게 훑고 그런 것들로부터 발언하는 글을 쓰지는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 글도 그러한 한편으로는 정서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아카데믹하게 다듬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역으로 말을 한다면 사실 김남주를 어떤 특정한 시선을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보고 또 그렇게 해서 읽으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반성도 해봅니다. 만약 김남주가 대학물을 조금 더 먹고 난 그래도 대학에서 뭔가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감옥에 가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 현장에서 시를 썼다면 김남주의 어떤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았겠지만,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김남주의 시들은 굉장히 좀 다른 것이었을 테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그 우리가 이런 어떤 사회가 점점 순화되고 사회가 점점 우리가 보다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순치되고 이런 부분들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글을 쓰고 또 문학을 가지고 논의할 때 갖는 어떤 삶의 어떤 질감과 현장감 같은 것들은 분명히 이제 좀 상실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게 지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굳이 이것도 하나의 자꾸 잘 검열이 되네요. 제가 저 자신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사의 시작에서 계속 김남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김남주가 기대했던 것이 어떤 이론서라든가 어떤 강령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그런 저술들, 어떤 위대한 이론가들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작품과 맞부딪히고 글쓰기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검증을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만큼, 만약에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이 우리 문단에서 시작의 혁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또 분화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절제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그런 결정화되어 있는 문학적 실천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질감으로부터 문학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약간 하나만 더 못했다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2000년대 이후로 상당히 많은 집회, 특히나 보수적인 어떤 정부에 대해서, 보수적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집회에서 모이고 소리 지르면서 또 뭔가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다시금 또 뒤로 후퇴하는 여러 현장들을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무슨 명박산성 같은 거 얘기했을 때 기억나시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 질서를 우리에게 규율함으로써 얻어졌던 역사의 거대한 폐행 같은 것들도 저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좀 염두에 둬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학도 그와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시학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어떤 그 문학에 있어서도 정형한 논리와 규칙과 규범들을 따름으로써 어떤 세계 문학의 장에 우리가 발로 슬쩍 걸치고 또 우리가 뭔가 스스로 오양되는 느낌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구 근대 문학이 만들어왔던 그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 시민권을 얻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를 아예 부정할 수가 없다 치더라도,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문학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토착적인 것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근대 문학이 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도입되었을 때 서구 근대 문학의 그 규범성에 우리가 굉장히
굉장히 얽매여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전혀 깨우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에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크지 않았을까. 김남주는 그런 것이 문학이 아님을, 그런 것이 결국 문학 농부의 밤을 텍스트로 삼아서 연구를 하셨는데요. 안에 읽어보면 우리가 무쿠지로 대항했었던 80년대 무쿠지 유해에 또 비정기 지하 간행물 등으로 대항을 했었던 시기에 나왔던 이 농민의 밤이라는 시집이 정민구 선생님의 세밀한 추적과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텍스트와 텍스트의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토론자로 온 것도 이 농부의 밤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논문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이 농부의 밤을 스캔을 따라서 자료 발굴 형태로 간단한 해제를 쓴 사람이 저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정민구 선생님이 이렇게 멋진 논문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시인의 작품을 추적하고 정리하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농부의 밤은 끝까지 제가 추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지 못했었고요. 당시에 누구누구가 했을 것이다. 특히 기독생활동제라는 이 이름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가진 한계였고 제가 이제 해제를 쓴 것의 한계였습니다. 이 정민구 선생의 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도 우리가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겨졌는데 다만 그 공백에 이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게 했고 당시의 지하 간행물들이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김남주 시인의 작품이 어떻게 해서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알고 있지만 과연 누가 그 작품을 목숨을 걸고 모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농부의 밤이라고 하는 간행물 정기 시집이 아닌 이것으로 나왔을까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있는 앞으로의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명백하게 앞으로 김남주 생애에 빠져있는 부분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읽고 나서 제가 먼저 제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남주 선생과 함께 활동했던 다행히도 제가 거의 다 아는 분들이어서 추적을 해도 일단 제가 추적한 결과 대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본에서 나온 것으로 들었다. 한 두세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두세 분은 서울에서 나왔다. 근데 누가 냈는지 모른다. 그리고 평전을 쓴 김영수 선생 같은 경우는 서울과 일본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천주교의 평신도 인화배가 있거든요. 전평이와 관련된 그 역할들이 있어서 그렇게 일본에서도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단서는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배터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만한 뭔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민구 선생님께 앞으로 저도 끝까지 이 추적하고 이 여백을 채우는 데 동참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민구 선생님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보관을 갖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사실 이거 하나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복제물도 있던데 저는 이걸 몇 해 전부터 사실 이곳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제가 인문대 및 국문과에 누차 몇 번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신호가 오지 않아서 제가 이것을 해 말아 하다가 오늘 들고 왔거든요. 오늘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제가 농담이 가면 저 2층 박물관에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역사적으로 뭔가를 행간을 그리고 누군가 이 작업을 해주신 분의
분의 공로도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을 밝히는데 다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정민구 선생님의 보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민구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발표를 하면서 시작할 때 감사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발표문의 초고를 읽고 이런저런 자료조사를 하신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 자리에도 와 계시고 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방금 선생님께서도 일본설, 서울설, 천주교의 어떤 단체의 그런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나 보관이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사실은 선생님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몇 년 동안 찾으셨던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며칠 사이 발표문을 쓰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찾아낼 수는 없었는데요. 다만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은 방금처럼 초고를 읽고 연락을 주셨던 선생님들께 받았던 느낌들인데요. 이런 연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연결성에 대해서 그런 감각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주시고 가르쳐주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밝혀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지금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저도 기독생활동지회라는 그 명칭에 좀 주목을 해서요. 해남에서 결성됐던 농민회에 관한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때 교육했었던 인물들이 정광훈, 홍영표, 윤기현 그런 인물들이 계셔가지고 그 자전에 관련된 기록들을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펼치고 있는데요. 쉽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황석영도 해남에 머물면서 같이 파란방 농민운동을 하면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혹여 황석영의 자전에 그런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을까 싶어서 황석영 선생님의 자전을 여러 번 살폈는데 아직까지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고 또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김남 선생님의 그 구절처럼 함께 가다 보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그런 구절처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단서를 찾는 때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욱 선생님 자료 발표해 주시고 이제 추적자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 맹문재 선생님에 대해서 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맹문재 선생님 발표문 잘 읽고 들었습니다. 특히 파블로 네루다를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잘 추적해 주셔서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김남주 사문 전집을 내신 바 있어서 누구보다도 김남주 사문에 대해서 잘 꿰뚫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루다를 자각과 실천, 창조라고 하는 이 세 과정을 가지고 이제 수용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전적인 동의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선생님의 논의에 동의합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투옥되기 이전 1970년대 유신 10월 17일 유신 이후에 이강 선생과 함께 실천하고 행동했었던 그 시기에는 사실 네루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이때는 김남주가 훨씬 더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움직이고 시를 썼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김남주가 가지고 있는 주체성을 너무 일방적으로 환원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소거한 것은 아닌가
김남주의 행동과 실적 실천이 네루다나 아니면 그 밖에 또 번역하셨던 또는 많은 텍스트를 읽었다라고 언급되는 기타의 작가들로부터의 영향이라고 본다면 이건 너무 김남주의 문학 정신과 그의 실천을 한쪽으로 좀 몰아가는 느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민중과 노동자의 언어로 감정, 복수든 저항이든 그 감정을 폭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네루다라고 하는 이 작가의 것들을 일부 수용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김남주가 여러 작품들을 번역을 했습니다. 특히 네루다는 투옥되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온갖 조작들을 다 읽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인 탐구는 감옥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남주가 번역한 일련의 조작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넓은 질문이지만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백문대 선생님 답변해 주세요. 네, 그 김남주 시인이 네루다 삶과 시를 수용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진행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 부분이 어쩌면 김남주 시의 먼저 주체성이 강했는데 네루다의 어떤 사조에 영향을 받아서 주체성이 오히려 함몰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느낌을 인상을 받으셨는가 봐요. 그러셨는가 본데 제가 쓴 글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이 김남주 시인의 주체성이 있는데 자신의 주체성을 더 심화하고 확대하는 차원에서 네루다를 수용한 것이죠. 그래서 70년대 이전에 제가 이 논문에 썼는 것은 1968년 창작가 비평사에서 창작가 비평에 나와 있는 김수영 씨 번역 작품을 읽고 네루다를 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산문에 보면 사실은 그 박성무 선생님 댁에 가서 이강과 또 그 전남대학교의 친구들과 가서 그 박성무 선생님이 워낙 박학다식하셔서 그때 김남주도 함께 가셨는데 김수영 씨도 낭독해 주시고 또 네루다도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주체성에 대해서 어떤 결과로 우리가 개념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토대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네루다를 수용해서 심화되고 확대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옥고를 치르면서 네루다에 대한 연구, 번역, 또 실제 번역물이 나오고 이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 발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나라 이 독자들에게 네루다를 소개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성과의 어떤 핵심적인 김남주 시인이 네루다에 대한 성과를 낸 것은 뭐 논의의 여지가 없는데 그 핵심적인 어떤 토대가 뭘까? 그것은 김남주 시의 시를 쓰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113쪽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빠뜨렸는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13쪽 위에서 그 인용문 말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째 줄에 보면 제가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김남주가 네루다의 시를 특별히 좋아한 이유는 참으로 소박하고 단순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제가 해석하기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김남주에게 깨끗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이 시에서도 해당되는 것이고 삶에서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제가 김남주 시인의 이 말을 이제 좀 더 그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분을 소개했냐면 그 이마라는 시인이 허위는 복잡하고 진실은 단순하다. 이 말과 그 맥이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이기영 시인이라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기영 시인의 그 결혼식에 축사를 해주셨는데 이마 시인 오셔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진실은 단순하다. 이때 이 진실이라는 말을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시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또 혁명가의 삶에 있어서의 진실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마치 이제 김수영 시인이 온몸으로 밀고 나가자라는 개념이 아닐까. 그래서 중생활의 그 번역 작업도 이렇게 그 진실된 삶과 문학의 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해석 발명이다 이런 말들인데요. 그 토론이 재발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분노의 서정, 개벽의 미학, 그 다음에 이제 토착적 모더니티 같은 게 저는 광주 모더니티라고 재정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화국부터 시작을 해서 5.18을 거쳐서 촛불까지 이어지는 광주 특유의 모더니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7분 동안에 혹시 그 윤도학 선생님 말도 잘 못하는데 또 나섰습니다. 발음은 아니고 우리 태윤 교수님께서 최준석 문평을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문학의 그 새로운 시작이 뭔가 저는 시인으로서 대답하겠습니다. 떠나서요. 우선 그 최준석 교수님이 그 논지를 전개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시학이라는 것은 시 쓰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어로 보면 시창작 방법, 시의 본질보다는 그런 시창작 방법이고, 그래서 그 시학의 끝장에 보면 운유 같은 거 이렇게 나오고, 이런 정도 운유는 뭐 사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억하는데, 저는 또 그리고 거기서 시학에서 중요한 것이 그 포에시스, 시를 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라는 게 포에트지 않습니까? 근데 포는 시라는 뜻이고 이트는 영어로 하는 메이커라는 메이커. 그러니까 시를 의식적으로 제작한다는 것이 서구 시학의 핵심이고, 우리 한국 시나 동양 시는 그 파블로 네루다가 말했듯이 시가 내가 시를 찾아간 게 아니라 시가 내게로 찾아왔다는, 그게 아마 우리 어떤 그 서구적인 의미의 시학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그 시학의 갈림점이고, 그렇다면 그래서 그 한국의 전통에서 어떤 그런 전통이 있었느냐, 봤을 때 향가를 보니까 그 향가 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향가를 제작했냐면, 시가 적어도 천지 귀신을 감동시켜야 된다. 이 정도 큰 폭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 서양 그 시론, 그러니까 그 김춘서라든가 또 김춘서를 따르는 대국권 시인들은 시인을 의식적으로 만든 것이다. 메이커라고 직접적으로 자기들 말하고 이하석 선생이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야로부터 큰 전례가 있지 않을까. 시는 우리가 언어를 못 치는 자고 그냥 능동적으로만 의식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 시 자체가 그런 그 천지 귀신을 감동시킬 정도로의 어떤 것들을 모시는 자고, 그거를 받아서 적는 자라는 이런 적극적인 그 어떤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동학에서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김남주 씨는 동학을 혁명이라든가 투쟁의 대상으로서 해석했던 것 같아요. 동학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존재론적이고 일상적인 동학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시가 일상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동학의 제일 원리가 개벽인데 그 개벽을 뒷받침하는 그 동학의 원리가 불연기현은 아닌가. 그런 기현이고 그런 불연기현적인 또 불연기현만 지금 막 동학에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불연기현이 그 불연기현장이 그 동경전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앞에 자기가 이렇게 뭐 시적인 체험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왜 불연기현이 마지막 장에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이 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알 수도 있고 그런데도 알 수 없다. 그런데 명확하게 어떤 뭐가 있다. 이런 그런 그 철학이 가진 동학 가진 그런 원리를 단지 시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로 그야말로 어떤 그런 저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실은 다시 개벽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담론이 사실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다시 개벽의 시대가 아니라 다시 개벽해보자. 오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저 개인 생각인데 우리가 그동안의 근대 자체가 이성 중심 세계였다. 그래서 감성을 그 철학적인 흐름이 그런 것 같은데 거기 중간에서 잃어버린 것이 역성이 아닌가. 아까 시적 순간이 개입이 오는 순간이 시죠. 순간이 바로 역성이 개입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 우리 시들이 잃어버린 것이 그러니까 우리 개인 안에는 감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또 역성도 있지 않느냐. 우리 시들이 그런 역성에 대해서는 관념적이고 초월적이다. 뭐 이렇게 막 해서 사실은 뭐 금기시 내면의 어떤 그 검열을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나.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기 객석에 청중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한 점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3분 정도만. 이승철 선생님이 먼저 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보의 밤 그 옥중시 집에 대해서 제가 아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7년, 6년부터 7년 사이에 인동출판사 편집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우연히 강화문 뒤편에 세종문화회관 쪽에 논장서적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검서를 파는데 거기서 제가 그 명보의 밤을 최초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동안 김남주 시인이 발표됐던 시, 그러니까 그 자유시점 문인의 기간지 제1집의 3편을 발표했고요. 85년 이제 그대가 바꿔간 모든 기류의 8편을 발표했고, 그리고 86년에 옥중시인 신작시집의 12편, 그리고 실천문학이 4편, 이렇게 해서 30편이 발표되는데 그 작품을 비교해 보니까 김남주 씨가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격적으로 이제 펴내게 됐고요. 그런 과정을 이제 이번에 추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관련된 모든 분들하고 저도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예컨대 최고년 선생, 윤기현 씨, 홍성당, 전영호, 김정길, 김준태, 정진백 씨하고 전부 통화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후에 통화한 것이 박강숙 여사하고 통화했습니다. 박강숙 여사는 아까 이제 카톨릭 쪽 이야기 나왔는데 카톨릭 주로 일을 하신 분이 이제 김정남 선생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난민전을 상당히 좀 안 좋게 보셔가지고 거기서 도와줄 리는 없고 이른바 그 종로 5호가라고 통칭되는 그쪽에서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강력하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가 유출된 경위를 보면 이 농부의 밤이라는 작품에는 30편의 시가 이미 발표된 작품입니다.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 근데 어떻게 발표되냐면 첫 번째는 박강숙 여사한테 81년부터 편지를 보내는데요. 거기서 25편의 편지 속에 이 농부의 밤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김덕종 씨 동생한테 보낸 편지에도 몇 편 있고, 김덕종 씨가 강주교에서 면회 가가지고 이른바 난민전 가족 모임이라는 데서 한 6편을 또 구해오고요. 그래갖고 그쪽에서 이제 한 것이 있고, 또 호민토라는 강주교에서 교도관과 또 의무대에 있는 교도관 통해서 상당수가 유출됐고요. 최후로 제가 이제 고기태 시인이라고 지금 그 암투병 중인데 그 친구하고 통화를 했더니 고기태 시인이 85년 무렵에 해남 김덕종 씨 댁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김남주 씨 편지에 김남주 선생이 김덕종 동생한테 빨리 면회를 와라 이렇게 녹화치 전집을 주면서 이 책이 좋은 책이니까 꼭 좀 읽어봐라. 그래서 보니까 김덕종 씨는 전혀 일본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고 밑에 들어갔는데 그 책 속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기태 시인이 놀러 와가지고 보니까 양장본 하드커버 두꺼운 속에다가 그 학살 연장이 그가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8편 정도를 시를 찾았다고 해서 하고 나중에 또 알아봤더니 고기태 시인이 그동안에 유출된 모든 시를 박영경 씨라고 문화운동가인데 두 분이 타이핑해가지고 고기태 이야기로 한 70편 정도 타이핑을 해가지고 세 부를 만들어서 박강숙 여사한테 한 부를 드렸고 또 한 부는 누군가 줬고 한 부가 어디로 유출됐는지 모르는데 아마 그것이 기독교계통에서 가서 책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기독교 종로가 쪽에 가가지고 80년대 그 민주운동에서 왔던 일본에서 나왔던 농부의 밤은 옛날에 김지아 시인이 구속됐을 때 김지아 구출 운동을 했던 그 팀들이 한 겁니다. 사실 그 팀들이 그대로 연속돼가지고 했는데 두 교수가 있는데 그분들 교수 한 분은 또 난민전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갖고 아마 그쪽에도 주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훌륭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맹문재 교수님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인은 노래가 되었을 때 참맛이 우러나온다. 잠깐 짤막하게 맛보기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다시 한번 질문을. 시인은 노래가 되었을 때 참맛이 우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말 안 했어요? 구명철. 제가 그랬습니다. 구명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시가 노래가 될 때 참 맛이 우러나옵니다. 시가 노래가 되었을 때 예, 이것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구명철 선생님이 한 1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얘기는 처음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 마지막 강연이 1993년 7월달에 실화사회에서가 주최한 여름문화학교 강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강연을 이렇게 쭉 하시다가 그 김남주 시인이 이강 친구와 함께 농민혁명지를 답사하다가 여수 순천 지역을 답사하는 중이었답니다. 여수 순천 지역을 답사하다가 그 당시 1948년 그 지역에서 유행했던 아주 유명한 노래였죠. 부용상. 부용상. 불교계 있습니다. 그 노래의 그 매력을 그 강연에서 들려주면서 그러면서 그 강연회가 사실 김남주 시인이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시론을 가장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강연이거든요, 공식적으로는요.
그때 이제 그 부영상 노래 이강과 함께 공항국민연구원지 답사하다가 여수순천 지역에서 부영상이라는 노래의 매력을 누구한테 들었고 그 노래를 직접 김남주 시인이 직접 불렀어요. 몇 소절을. 예, 그 부르면서 이제 시라는 거는 이렇게 노래로서 존재했다. 예, 지금 노래로 존재했고 노래로 불러질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김남주 시인이 직접 자기 말로 육성한 거를 맹문정 선생님이 그 산문전집에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노래로서 불러질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냥 글씨가 훌륭하다 이거죠. 나는 노래로서 불려지지 않고 읽어도 알 수 없는 시 그건 뭐냐면 생활의 내용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요? 이런 내용의 강연을 직접 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해치고. 예, 감사합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